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타나는 그 인상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들과 또 그러한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독일 정신, 예? 독일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독일적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보시면은 이 글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평생을 바쳐서 완성한, 평생이라 하지만 사실은 첫 작품인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을 쓰기 전에 벌써 이미 구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틈틈이 써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한 게 말년에 노년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60년 동안 계속 이 작품만 쓴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첫 구상부터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어떤 모범적인, 우리 보통 카논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상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상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속담은 그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속담 있죠. 그걸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들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에서 속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라 안 하고 속담적 표현, 이렇게 이제 제목에 속담적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담뿐만 아니고 좀 의미 있는 문구들도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글을 쓰신 그 이동윤 교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독일 현지를 방문해서 제 독일인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독일인들의 정신 혹은 의식 구조를 이 글에 반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테와 이 속담적 표현, 즉 속담에 대한 관계는 이 두 영역이 모두 독일의 정신문화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물론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속담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민족의 어떤 의식 구조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또 전통적인 의미의 속담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인들의 이 속담과 괴테의 그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자, 잠깐 끊겼죠? 그래서 이 괴테가 어려서부터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속담과 관련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사실 많은 속담을 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자주 인용되는 독일 시인이 괴테 아닙니까? 괴테 시집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속담적 표현을 사실은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또 그런 어떤 문구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들이 이 파우스트 작품 속에 또 사용되었는지, 또 어떠한 문구들을 독일인들은 이렇게 속담처럼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파우스트 작품의 어떤 구절을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그리고 아직도 독일인들이 이 작품을 자신들의 정신문화를 위한 중요한 대표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괴테의 파우스트와 이 독일인들의 가치관과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문화 혹은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이동윤 교수가 했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제 독일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 문화를
위한 그 문화 간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됐답니다. 자, 그러면 독일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방법과 결과를 잠깐 보면 어떤 민족의 가치관이나 그와 관련된 정신세계, 의식구조 이런 걸 밝힐 때 속담만큼 좀 유효적절한 그 대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속담에는 그 나라의 가치 평가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속담과 민족성은 정말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런 속담 연구의 대상은 우선 언어 능력의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적합한 방식이 이제 설문조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3년 1월 한 달 동안 독일에 체류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옆에 밑에 우리가 쭉 텍스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첫 번째 항목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독일 문학을 위한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로 꼽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항목은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 배우거나 들어보았는가,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는 파우스트에서 속담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26개의 인용문들을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얼른 떠오르는 속담을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든 좀 오래전에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배웠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면서 그 떠오르는 속담을 적어봐라 하면은 실제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자기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구들을 적었답니다. 이런 걸 보면 독일 사람들이 이런 문학 작품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책이 크고 좀 냉정해 보이고 좀 무뚝뚝해 보여도 이런 문학적 기질이나 감상적이고 어떤 감성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문 닫아주세요. 아빠 수업 찍으니까 문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독일 문학을 위한 중요한 작품의 하나로 꼽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밑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479명, 약 80.9%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7.9%만이 부정적 답변, 거의 압도적이죠. 긍정적 답변이. 기권도 약간 있었지만. 그래서 독일인들이 괴테의 파우스트의 중요성을 여전히 깊이 인식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 관하여 배웠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룬트슐레, 그룬트 하면 영어의 그라운드죠. 슐레가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초등학교쯤 되는데, 이 그룬트슐레에서 벌써 배운 사람 8명, 1.4%나 됐어요. 그 다음에 하우프트슐레 7명, 레알슐레, 레알 하면 영어의 리얼입니다. 이제 여러분 댓글 이런데 레알, 콩글리시처럼 레알이라죠. 독일어는 우리 영어에서 콩글리시처럼 발음하는 게 독일어 발음하고 비슷한 게 많죠. 레알슐레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실업학교입니다. 영어의 리얼이니까 현실적인 학교죠. 이것도 한 9.5%.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김나지움입니다. 김나지움은 우리로 치면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82.3%. 제일 비율이 많은 게 김나지움 때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 때. 그죠? 그래서 파우스트에 대한 언급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사실은 놀랍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배우거나 들어봤던 수가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수업 찍으니까.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읽을 수 있는 도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마음에 드는 속담적 표현들의 순위를 쭉 보세요. 1위부터. 제일 1위가 뭡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그죠?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다음에는 극복하는 자가 획득한다. 극복하는 자이면 결국 이겨내는 자죠. 그걸 이제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끝장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이 끝장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끝장났다는 것은 이미 이제 뭐 완전히 완료됐다, 이제 다 해버렸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변화하는 자는 항상 감사함이 지낼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문구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죠? 변화하는 자, 이거는 지금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는 과정. 그죠? 환경에 적응한다든지 변화하는 그 정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자는 항상 감사함이 지낸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죠?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고. 오히려 보세요. 빛나는 것은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이고 진정한 것은 후세도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6위에 오늘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일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유명한 문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7위는 행동이 전부이고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행동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옮겨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9위에 보세요. 모르는 것, 바로 그것은 필요하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필요 없다. 모르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계속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그죠? 이 다 맥을 같이 해요. 변화와 행동하는 자, 이런 뜻하고 같은 의미, 맥을 같이 하고, 뭐 뒤에도 지금 문구가 많습니다. 태초에 행동에 있으나니, 이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죠. 항상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노라.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그 표현들의 순위도 있습니다. 그죠? 뭐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 모든 우리 인류의 어떤 서민들의 속성이죠. 권력의 어떤 횡포에 그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 또 뭐 자신의 아궁이와 말 잘 듣는 마누라는 금과 진주의 가치와 같다. 그죠? 뭐 요즘 여성 해방론자들,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같죠. 강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다. 이것도 강자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지금 얼른 떠오르는 속담을 적어달라는 요구도 아까 했댔죠. 그러니까 괴테 파우스트와 관련한 이런 질문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그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사들을 자주 언급했답니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항목에서 이제 이 이동영 교수가 쭉 그 정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130쪽에 보면은 이 항목에서 특히 괴테의 작품에서 인용된 문구들만 이제 모으면은 이렇게 순위를 매기니까 이렇게 나왔답니다. 1위가 뭡니까? 이것이 북슬계의 정치였더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에서 처음에 나오죠. 이제 그 파우스트가 등장할 때, 파우스트 박사가 나올 때 그 옆에서 가만히 주인 옆에 누워있던 북슬개, 우리로 치면 지금 애완견이죠. 갑자기 나중에 서서히 커지면서 메피스토로 나타납니다. 그 파우스트 박사가 놀라면서 이게 북슬개의
정체였더냐 이렇게 이제 놀라면서 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했답니다. 아마 초반부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뭐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노라 가련한 이 멍청이가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 아무리 뭐 대학자라도 모르는 게 많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죠. 그리고 나의 현명함이란 예전과 똑같구나. 별 발전이 없다는 지적 욕구가 항상 끊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버스트 박사의 생각에서.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세요. 인간은 고귀하고 남을 잘 도우며 그리고 선하다고 한다. 이렇게 쭉 보세요. 그 행색이 나를 웃기는군. 이거는 이제 메피스토가 악마 메피스토가 나타날 때 그 복장을 보고 이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쭉 이런 문구들이 지금 순서대로 배열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항목에서 이제 유독 괴테 작품만 인용된 건 아니고 괴테 작품 아닌 문구도 나왔답니다. 외국 문학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죠? 어린 왕자에서 교훈적인 말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건 사람들은 단지 마음으로만 잘 보게 된다. 전체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답니다. 이토록 문학 속의 문장들을 거의 말 그대로 외우고 있는 이 독일인들의 정신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동영 교수가 좀 놀랐답니다. 우리 보통 길에서 이렇게 갑자기 설문조사가 문학 작품 속에서 자기가 기억나는 유명한 문구를 말하면 선뜻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또 이 이동영 교수가 자기 스스로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하게 다가서는 문제들이 독일인들은 이 노력과 방황이라는 두 단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문장, 극복하는 자가 획득한다라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순서에서는 맨 마지막 위치에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문장에서는 2위니까 이거 완벽하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문구가, 그죠? 문제 상황의 직면에서 즉 획득과 상실 내지는 승리와 패배라는 그 어떤 전환점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일인들이 극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또 들었답니다. 그리고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라는 표현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속담적 표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의미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권력에 대해 독일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들이 선호한 속담적 표현들의 이제 경향을 쭉 지금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보면 방황과 좌절을 감내하는 도전 정신을 독일인들은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즉 마음에 드는 속담적 표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1위가 독일어 원어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Es ist der Mensch so lang er strebt. 조랑 하면 뭐뭐 하는 한이 말이죠. 그가 노력하는 한, 그죠? 노력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방황한다. Es ist 이런 동사죠.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 이 문구가 1위였습니다. 약 30.1%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과 방황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울리는 서로 비슷한 단어는 아니죠. 서로 대입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하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일상에서 방황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대처를 잘 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압니다. 그죠? 근데 괴테는 왜 이러한 노력이라는 행위에 방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을
같이 한 문장에 썼을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력하는 동안에, 즉 노력을 하는 그 와중에서만 우리가 방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방황하지 않는 인간은 노력도 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면 일단은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방황하게 마련이고, 또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어떤 일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 혹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은 항상 우리 인간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하죠. 또 모든 것이 쉽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방황에 적응할 줄 아는 인간은 자신의 성취 욕구 때문에 쉬지 않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획득하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에 방황은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삶의 의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의지로 우리가 봐야 되고, 살아갈 의지가 없다면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획득하고 의도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의지 혹은 방황을 감내하겠다는 도전정신, 이런 것이 독일인들의 의식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를 획득한 문장이 극복하는 자가 획득한다. Der überwindet, der gewinnt. überwinden 동사가 이제 극복하는 말이죠. 극복하는 자가 획득한다. 이 문구는 역시 아까 1위를 차지한 표현과 거의 비슷한 의미죠. 노력과 방황이 여기서는 극복과 획득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극복을 한다는 전제하에 획득이라는 결과가 우리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황의 시기를 극복하는 자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대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독일인들의 의식 구조가 역시 성공적인 획득을 향한 어떤 의지, 이걸 중요시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표현들이 파우스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 악마 메피스토가 하는 말 중에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악마 메피스토가 한 말 중에 Es ist so schwer, den falschen Weg zu meiden. 잘못된 길을 meiden, 피하는 것이 so schwer, 매우 어렵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메피스토의 이 말은 분명히 인간의 어떤 방황이나 또 인간의 어떤 실수를 생각하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방황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인간은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가 한 말 중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파우스트가 두려움은 인간성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써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괴테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괴테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삶을 위한 변화와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자, 변화와 행동에 대한 속담적 표현이 이제 보통 이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많았는데 4위 문장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장난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변화하는 자는 항상 감사하며 지낼 것이다. 또 6위는 오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일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 이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치료해 보세요. 행동이 전부이고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같은 맥락의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주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아니라 자기 주변이 자기를 위해서 변화할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독일인들이 항상 자기 개발에 힘쓰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 이제 독일어로 das Werdende, 변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이제 명사화한 거죠. 중성명사화 das Werdende. 변화하는 것은 영원히 영향을 끼치고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의지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변화에 항상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심하죠. 이게 이제 또 우리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주변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도태될 수 있으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세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은 긍정적 사고의 그런 어떤 현상이다. 그걸 대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행동이 이 괴테가 작품 파우스트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그런 소재입니다.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행동하는 인간은 이 파우스트의 핵심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괴테에게 있어서 행동은 결국 내면의 의지를 외면으로,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전환시킨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의 집합체, 행동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행동의 의지는 또한 우리 삶에 대한 실천 의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와 결탁해서 개인적인 모든 욕구 충족에 몰두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스트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 결국 구원을 받는데 자 이 관련해서 여기 각주 내용을 잠깐 볼까요? 17번 한번 봐보세요. 이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는 특히 성경에서도 이제 이게 제약시됩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믿음은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중세는 그죠? 그렇지만 괴테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은 분명 그 당시 18세기 독일의 팽배해 있던 종교와 학문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괴테 입장은 분명하죠. 그래서 괴테가 의도하고 있는 이 지식인의 자기 개발 영역은 책 속의 단어들로 형성된 그런 세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모든 경험 세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경험 세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 행위를 다름 아닌 신이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인간 행동의 결과를 구원이라는 결말로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결국에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이 파우스트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구 중에 항상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노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항상 좋고 행복한 행위로 이루어질 수만 없죠. 때로는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통도 겪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뭐 이런 게 인간의 삶인데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행동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움츠리게 합니다. 고통을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이 움츠러들 수 있죠. 그래서 파우스트 박사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이런 심경을 토로한 게 파우스트 박사가 토로한 심경이 나오죠.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들의 행동 자체는 우리들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과정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파우스트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방황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파우스트입니다. 즉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이 괴테의 파우스트는 단순히 노력하는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긴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범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점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지향의 강자 논리에 대한 거부. 보세요. 이 설문조사에서 독일인들이 선택한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나 속담적 표현을 꼽으라고 하니까 1위가 이 문구였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 이게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역시 강압이라든가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권력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 이런 문구에 독일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동영 박사가 이제 독일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독일인들이 바로 이 항목을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적이라는 그런 평을 많이 했답니다. 아메리카니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2003년이니까 보면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이제 독일에서 이슈가 됐던 게 독일 내에서 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호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2003년 1월에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반전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미국 중심의 그 어떤 패권주의 또 일방적인 세계화에 반대하고 걸프전 이후에 제2의 석유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이라크전에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 부시 대통령 때 그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있죠. 아들 부시 때죠. 사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 실질적인 원인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걸프전 이후 제2의 석유전쟁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이라크전에.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고 독일인들이 유럽에서 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독일이 미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뜻에서 그 당시 독일 외무장관인 요시카 피쉬가 우리는 미국과의 근본적인 갈등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독일 시민들은 미국과 관련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많았답니다. 여론이 좀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화 흐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말하는 여기서 미국적이라는 개념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권력을 지닌 자가 옳다라는 이 표현이 이 독일인들에게는 굉장히 미국적인 어감으로 아마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구가 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속담으로 보면은 5위에 강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강한 자가 강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다. 이 독일인들이 보여주는 이 강자 논리에 대한 비판, 그런 어떤 비판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안하무인격인 그런 독단성,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비유했는데, 이런 독단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것이 약한 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문구. 그래서 이 강자 논리의 대립된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죠.
독일인들의 그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해서 외면하기보다는 관심으로 다가서려는 이 독일인들의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해외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같은 전범국이지만 항상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어쨌든 완성과 사제 배상도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하고 해외 원조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원조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중심국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 당시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 내용과 비교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파우스트 박사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추구했는데 사실은 작품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런 설문조사에서는 이제 방금 말했던 그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또 이런 게 결과에서 나온 거는 조금 의외죠. 그런 점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지보다는 지식을 원하고 정치권에서도 야망을 품어 권력을 추구하고 또 악마 메피스토의 도움을 받아 전쟁도 승리로 이끄는 인물이 이제 사실은 파우스트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는 소위 말하는 독일인들의 어떤 이중 도덕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양극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런 표현도 썼지만 두 가지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반합 제가 변정법 얘기도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서 이끌어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극단에 머무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괴테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한 고백 중에 괴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밑에 나오죠. 나옵니다. 이게 한 가지 일이 역겹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이 편하기도 하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역겨운 마음도 들고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죠. 만약 그것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면 역겨울 것이고 만약 다른 이들에게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을 가장 광범위하게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괴테가 정치가로서도 활동했다 했죠. 정치가로서의 괴테는 권력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많든 적든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리 또한 가지게 된다는 논리는 사실 악마적인 발상인데 자신이 스스로 권력을 추구할 때는 악의 힘과 결탁한 상태로서 양심에 반하는 그런 역겨운 상태에 이제 봉착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행위를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느긋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서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그 미국의 호전적인 정치에 대해서 독일인들의 거부 반응은 바로 이러한 어떤 심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거부 한번 봅시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자신의 아궁이와 말 잘 듣는 마누라는 금과 진주의 가치와 같다. 이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말 잘 듣는 개나 어린이한테 브라프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이 의미를 지닌 단어를 성인에게서 특히 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독일 여성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겠죠. 게다가 여성의 역할을 집안일을 하는 정도로만 제한을 시킨다는 내용이 이 속담의 핵심이니까 거부감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이런 어려운 여성 해방의 과정을 거쳐온 그 독일 정신 문화에서 이제 이러한 속담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 비하의 문제가 물론 여성 측에서 더욱 절실하게 와닿고 있겠죠. 그리고 남성적 사고방식에 대한 독일 여성들의 입장은 이렇게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죠? 자, 여기에서 일단 잠깐 끊고
지금 제가 우리 텍스트만 보면 조금 지루하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 조금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이게 조금 양이 많은데 다 볼 수 있겠는가 모르겠네요. 오페라 파우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도 나오고 파우스트와 관련된 연극, 오페라 뭐 영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좀 볼까요? 소냐 연체가가 순수한 여성 마르그리트 역을 맡은 겁니다. 자, 1막은 이제 파우스트 박사의 서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이 오르면서 늙은 파우스트가 인생의 괴로움, 허무함, 뭐 결국 자기가 철학자로서 이제 이 나이도 많아지고 또 그러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가지고 뭐 얻은 것도 없고 결국 인생에서 추구한 내용을 이제 비관하다가 이제 죽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페라 모든 것이 오페라. 커튼을 내렸는데도 제가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것이 다 잠깐 건너뛸까요? 이렇게 파우스트와 관련해서 문학 작품이 영화화되고 연극으로도 공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페라로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로 어쨌든 만들어졌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기 전에 하는 대사죠. 근데 먹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약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뭐 이 소녀들이 합창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약간의 이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가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이 뭘 원하냐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 이 악마의 유혹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결국 너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수 있어 이랬는데 사실 돈도 명예도 이제 필요 없죠. 뭐 나이도 돈도 명예가 얼마나 험한 거는 이미 이제 경험을 했을 나이고 결국 이 파우스트가 원한 거는 젊은 여성들의 뜨거운 욕정과 애무를 원한 겁니다. 결국 나한테 젊음을 달라. 메피스토펠레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막상 또 젊어져서 자기 그 욕구가 다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사람이. 자, 잠깐 뒤로 가볼까요? 하고 아름다운 마르그리트의 연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바로 이제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짠 하고 이제 이렇게 늙은 파우스트가 이제 젊은 파우스트로 파우스트. 변했습니다. 젊고 네. 멋있는 귀족 청년이죠.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오페라를 보면서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악마 하나가 나타나서 너에게 젊음을 줄 테니까 나에게 영혼을 팔겠느냐 하는 이런 제의를 했을 때 쉽게 나 싫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죠. 별로 없을 거라는 느낌이 어차피 듭니다. 늙으면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런 어차피 나이가 죽을 거 되면 아닙니까, 그죠? 왜 자, 죽기 이 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음을 청춘을 얻은 이제 돌아가고 파우스트가 싶겠죠. 앞으로 이제 인간의 벌어질 심리입니다. 일에 대해서 이제 자막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이 광장에서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그 박정민 베이스가 이제 등장하면서 노래를 한 곡 하죠. 합창과 같이 이제 더불어 같이 하는 선창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수레 합창입니다. 들어볼까요? 이번에 한국인이네요. 이 마르그리트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도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이제 달랑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가면은 자기 여동생을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벨이라는 이제 이 마르그리트를 짝사랑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이제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그너는 이제 친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옆에서 격려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발랑탱이 이제 카바티나 아주 구수하고 아름다운 이제 바리톤 카바티나를 부릅니다. 군대 이제 출정을 앞두고 라는 제목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저희 못 보겠고 저 유튜브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페라 부분을 좀 보고 싶은 사람은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남은 부분 139쪽에 파우스트와 관련된 옳은 속담적 표현들 남은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